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지난 이야기. 캐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히스클리프는 아들 린튼과 캐시를 결혼시켜서 에드거 린튼의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강제 결혼을 시키려고 계획합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아가씨와 제가 묵묵히 서 있는 난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묵으면 아버지가 몹시 걱정하실 테니까요. 정말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말이에요. 히스클리프 씨, 나를 내보내주세요. 린튼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아버지도 제가 그런다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린튼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히스클리프 씨는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걸 강제로 시키려고 그러세요? 강제로 할 수 있는지 해보라지 하고 저는 외쳤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맙게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궁벽한 곳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설령 도련님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고소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부르지 않고 억지로 결혼시킨다는 건 중죄임을 알아야 해요. 닥쳐 하고 악한이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그 녀석을 맞이하든가 아니면 여기 갇혀 있어야만 되고 당신도 주인 어른이 죽을 때까지는 캐시와 함께 여기 있어야 할 테니까 말이야. 두 사람을 감쪽같이 여기에 가둬놓을 수 있으니까. 내 말이 의심되거든 캐서린에게 약속을 취소하도록 일러봐요. 그러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난 내 약속을 취소하지 않겠어요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곧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갈 수만 있다면 지금 바로 린튼과 결혼하겠어요. 히스클리프 씨.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때렸다고 노여워하지도 않고요. 당신은 평생 아무도 사랑해 본 일이 없지요? 나는 슬퍼서 못 견디겠어요. 당신은 내 얼굴을 보면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게 아양을 떨 생각이 들었을까? 난 네가 징그럽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 저는 일어서서 입을 열어 냅다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더 하면 저만 다른 방에다 가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저는 첫마디도 다 못한 채 도중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날은 차츰 어두워갔습니다. 정원 문께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곧장 뛰어나갔습니다. 집에서 당신들을 찾으러 하인 셋을 보냈더군 하고 히스클리프 씨가 제 말을 듣고는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으면 좋았을 걸 그랬지.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싶어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9시까지 우리를 울게 내버려 두다가 부엌으로 해서 2층에 있는 질라의 방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매일 아침 한번 헤어튼 도련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좀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는데 그전 때보다는 가볍고 잦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발소리의 임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질라였습니다. 에그머니, 이런 딘 부인, 기모튼에서는 당신 소문이 자자해요. 주인께서 당신을 발견해서
집에 데려다 묵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난 당신이 아가씨와 함께 블랙호스 늪에 빠져버린 줄로만 알았지 뭐예요. 당신네 주인은 정말로 악당이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그 악당 책임이에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는데 결국 드러나고 말 테니까요. 넬리티는 지금 진라방에 묵고 있는 걸 올라가서 슬쩍 빠져나가라고 말해. 에드거 서방님은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죠? 하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서 말해봐요, 진라. 아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일단 앉으세요, 딘부인. 하고 진라는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꽤 몸이 나쁜 모양이지만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케네드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루쯤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앉기는커녕 모자며 숄 등 나들이 물건을 집어들고 급히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린튼 도련님이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누워서 저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어디 있나요? 2층에 있는걸. 캐서린은 못 가게 돼 있어. 우리가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린튼 도련님, 지난 겨울 도련님이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큰소리치고 또 아가씨는 도련님에게 여러 가지 책을 갖다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도련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바람과 눈 속을 찾아온 친절을 도련님은 잊었어요? 아가씨는 하루 저녁이라도 못 보면 도련님이 실망한다고 울기도 했어요. 린튼 도련님이 미워서 아가씨가 워서링 할치로 왔겠어요? 하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도련님은 기분이 언짢은 걸 알면서도 아가씨를 낯선 2층에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둘 건가요? 그렇게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도련님이 말이에요. 도련님은 자기 자신의 괴로운 일을 잘 알면서도 또 아가씨가 그 괴로움을 동정하셨는데도 도련님은 아가씨의 괴로움은 동정하지 않는단 말이군요. 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난 캐서린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걸 하고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갔나요? 아버지는 안뜰에 계셔. 케네드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계신데 캐서린의 아버지가 이젠 정말 돌아가게 됐대. 아, 좋아. 캐서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될 테니까 말이야. 캐서린은 언제나 그게 제 집이라고 말했거든. 아빠가 그러시는데 캐서린의 것은 모두가 내 것이라는 거야. 그 재미있는 책들도 모두 내 것이지. 내가 만약 방문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를 내보내주기만 하면 그 재미있는 책들이며 예쁜 새 그리고 조랑말 미니도 다 내게 준다고 캐서린은 말했어. 도련님은 그 방 열쇠를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지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2층에 가면 되지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난 지금 2층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어느 방에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난 넬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 그건 우리 비밀인걸.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 저는 히스클리프 씨를 만나지 않고 집에 갔다가 아가씨를 구출해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에 주인님은 어쩌면 그렇게 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인님은 비애와 체념으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거 보니 아가씨 생각을 하셨던가 봅니다.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는 곧 돌아오세요, 주인님. 하고 저는 조그만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아마 오늘 밤쯤 돌아오실 겁니다. 주인님은 몸을 반쯤 일으키시고 방 안을 한참이나 둘러보시더니 도로 누우시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인님이 다시 깨어나자마자 저는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서 워셔링 하이츠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린튼 도련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는 되도록 삼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야만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되도록이면 이미 넘치는 그분의 괴로운 잔에 괴로움을 더 부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원수인 히스크리프 씨의 목적의 하나는 주인님의 부동산은 물론 동산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관문을 요란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펄쩍 뛸 만큼 놀랐습니다. 캐시 아가씨였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작은 아가씨는 흐느끼면서 저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엘렌, 아빠 살아계셔? 그러며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씨 안 돌아가시고 말고요. 하느님 덕택으로 아가씨도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아가씨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2층 주인님 방으로 뛰어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 파리해진 얼굴을 씻기고 제 앞치마 자락으로 비벼서 희미하게나마 회색이 돌게 했습니다. 저는 부녀가 만나는 자리에는 차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분가량이나 침실문 밖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침대 가까이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는 너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의 슬픔도 아버지의 기쁨도 똑같이 조용한 것이었어요. 주인님은 기뻐서 넋을 잃고 부릅뜬 눈을 치켜뜨고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종이었죠. 주인님은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난 너의 어머니에게로 간다. 아가, 너도 언젠가 우리한테 오겠지? 움직이지도 입을 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맥박이 맺고 혼이 떠날 때까지 그 기쁨에 넋을 잃은 듯한 빛나는 시선을 딸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이 숨을 거둔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도 괴로워하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후에 위임받은 그린 씨는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의 처리를 도맡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 이외의 하인들을 모두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장례는 서둘러 끝냈습니다. 린튼 히스클리프 부인이 된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의 유해가 떠날 때까지는 집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가씨의 말을 들으니 아가씨가 하도 괴로워하니 마침내 린튼 도련님이 자극을 받아 아가씨를 풀어주는 모험을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해고된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망할 놈의 히스클리프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닫아버릴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난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그를 보자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고 그는 아가씨의 팔을 붙들면서 말했습니다. 이젠 도망쳐도 소용없어. 어디로 가려는 거야? 난 너를 데리러 온 거야. 그러니 이제부턴 충실히 며느리 노릇을 하고 린튼에게 더 이상 나를 거역하게 해서는 안 돼. 왜 캐서린 아가씨를 그대로 여기에 놓아두고 린튼 도련님을 아가씨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항의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 싫어하니까 헤어져도 섭섭하지 않을 텐데요. 저 두 사람이 당신의 그 별난 성미에는 매일같이 두통거리가 될 뿐일 텐데요. 난 이 집에 세대 사람을 구하는 중이야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난 애들을 옆에 두고 싶단 말이야. 그뿐 아니라 저 애도 먹여주는 대신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줘야지. 난 린튼이 죽은 뒤에도 저 애를 호사스럽고 편하게 먹여 살리지는 않을 작정이니까. 이제 어서 갈 준비를 해. 내가 끌고 가게 하지 말고. 가겠어요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린튼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가씨가 없으면 여기는 그만둘 테니까 진라 대신 워서링 하이츠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 보았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방 안을 훌끗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초상화에 눈길이 멎었습니다. 린튼 마님의 초상화를 살펴보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건 내가 집으로 가져가야겠군.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잠시 후에 그는 다시 초상화를 보고 생각에 잠기더니 그걸 떼내어 더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들여다보려는 듯 소파에 기대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캐시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자기 조랑말에 안장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내일 보내주시오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제게 말하고 아가씨를 돌아보며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넌 말이 없어도 돼. 오늘 저녁은 이렇게 날씨도 좋고 워서링 하이츠에 가면 말 같은 건 필요도 없어.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 발로 걸어 다니면 충분할 테니까 말이야. 어서 가. 잘 있어 엘렌 하고 우리 어린 아가씨는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제게 입을 맞추는데 아가씨의 입술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놀러와 엘렌. 잊지 말고 와야 해. 그따위 짓을 안 하도록 조심해 엘렌 하고 아가씨의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떠난 뒤에 한 차례 워서링 하이츠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가씨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갔었는데 조지프 영감이 문을 손으로 잠그고는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린튼 아가씨는 바쁘시고 주인은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라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다소나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진라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린튼 아가씨가 처음 와서 한다는 짓이 말이에요 하고 진라가 말했습니다. 글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와 조지프에게 잘 있었느냐는 인사 한마디 없이 2층으로 뛰어가 버리더군요. 린튼 도련님의 방에 틀어박혀서는 아침까지 꼼짝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님과 언슈가 아침을 드시는 중인데 식당에 들어와서는 린튼 도련님이 몹시 아프니 의사를 불러올 수 없느냐고 몸을 벌벌 떨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거예요. 나가 있어 하고 주인님이 외쳤습니다. 너나 걱정이 되면 간호를 해주든지 그렇게 가둬 놓으란 말이야. 그 뒤부터 아가씨는 나를 졸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지겨운 도련님에게는 신물이 났고 우리는 각자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아가씨가 할 일은 린튼 도련님을 시중드는 것이니 그 일일랑 아가씨에게 맡겨두라고 주인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모두 잠자리에 든 뒤 한두 차례 어쩌다 내가 방문을 다시 열다가 아가씨가 계단 꼭대기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에는 아가씨가 용기를 내어 내 방에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답니다. 히스클리프 씨한테 가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줘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죽는단 말이야. 일어나요 어서. 가서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바람에 두 번째로 잠을 깼답니다. 우리 집엔 초인종이라고는 꼭 하나 있는데 그것도 린튼 도련님이 쓰도록 달아나온 것이었어요. 주인님이 나를 부르더니 무슨 일인지 가보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울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캐시 아가씨의 말을 전했죠. 주인님은 혼자 욕주거리를 하더니 조금 있다가 촛불을 켜들고 나와 그들 방으로 가더군요. 나도 따라갔어요. 아가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도련님의 얼굴에 촛불을 비추며 들여다보고 만져본 다음 아가씨를 돌아보더군요. 자, 캐서린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냐?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기분이 어떠냔 말이야, 캐서린 하고 주인님은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가버렸고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됐군요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가씨도 정말 그렇게 보이더군요. 내가 포도주를 조금 갖다 주었어요. 한편 히스클리프 씨는 린튼 도련님의 유언장을 아가씨에게 보여주려고 2층에 올라갔었답니다. 도련님은 자기의 전 재산과 아가씨가 소유했던 동산 전부를 자기 아버지 앞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자기 아내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토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테지만 어쨌든 캐서린 아가씨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 부당한 소유권 주장에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처음으로 거실에 내려온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내가 점심을 들고 가니까 추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고함을 치더군요. 그래서 내가 주인님은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가려는 참이고 언씨와 나는 아가씨가 내려오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아가씨는 주인님이 말을 타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곧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검정 옷을 입고 노란 고스머리를 마치 퀘이커 교도처럼 단정하게 귀뒤로 빗어 넘겼더군요. 헤어트는 아가씨의 상대가 되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하는 짓으로 보아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걸 나는 짐작했죠. 나는 웃으면서 원한다면 몸단장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당황하는 모습을 놀려주었더니 도련님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은 진라에게 모양 내는데 도움을 청했고 진라가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 말에 의하면 캐서린 아가씨가 들어오자 도련님은 전에 모욕당한 일을 거의 잊어버리고 상냥스럽게 대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녹을 때까지 앉아있다가 아가씨는 방을 보기 시작하더니 조리대 안에 책이 가득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냉큼 다시 일어나서 책을 꺼내려고 몸을 뻗쳤으나 너무 높아서 닿지 않더군요. 도련님은 아가씨가 애를 쓰는 것을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도와줬어요. 아가씨는 내리다지 자락을 펴고 헤어트는 손에 닿는 대로 책을 꺼내 치마폭에 한아름 담아주더군요. 그것은 헤어튼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진보였죠. 아가씨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도 헤어튼은 아가씨가 자기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아가씨가 책들을 뒤적거리고 있는 뒤에 서기까지 하면서 책 속에 들어있는 몇몇 옛날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몸을 굽혀 손으로 가리키기도 했어요. 아가씨는 헤어튼의 손가락이 닿는 책장을 교만스럽게 잡아채는데도 헤어튼은 기가 꺾이지 않고 뒤로 조금 물러서서 만족한 듯이 책 대신 아가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던가 읽을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차츰 아가씨의 숱이 많은 명주씨 같은 고스머리를 쳐다보는데 시선이 온통 쏠리더군요. 드디어 헤어튼 원쇼가 내게로 건너오더니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들을 수 있게 읽어달라고 얘기해봐. 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책이나 읽어주면 좋겠는데. 캐서린이 읽는 걸 들으면 재미있을 거야. 내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질라가 듣고 싶다고 해보란 말이야. 헤어튼이 저희들도 들을 수 있게 책을 읽어달랍니다, 아가씨. 하고 나는 당장 말했어요. 헤어튼은 매우 친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게 여길 거고요.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리고 위를 보며 대답하는 거예요. 헤어튼, 그리고 당신들 모두 잘 알아둬요. 난 당신들이 위선적으로 친절을 꾸며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절한다는 것을 말이야. 나는 당신들을 멸시해. 그리고 당신들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당신들한테서 친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니 당신들 가운데 누구라도 좋으니 얼굴만이라도 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애원했을 때는 누구 한 사람 가까이 오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자진해서 부탁한 게 한두 번이 아닌걸 하고 헤어트는 아가씨의 무례한 태도에 얼굴이 빨개지며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 대신 내게 밤을 새게 해달라고 히스클리프 씨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닥쳐요. 난 당신의 그 불쾌한 목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밖으로든 어디 다른 데로 나가버리겠어 하고 아가씨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헤어트는 내까지 거 꺼져도 알게 뭐야 하고 중얼거리더니 일요일이면 늘 하던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걸어둔 총을 내리더군요. 이로써 딘 부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루나 이틀 뒤에 말을 타고 워서링 하이츠에 가서 주인을 만나 다음 6달 동안은 런던에 나가 지내겠다고 원한다면 10월 이후에는 저 대신 새들 사람을 물색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러 갈 작정입니다. 로크우드 씨는 어제는 맑고 바람이 없는 쌀쌀한 날이었는데 오늘 워서링 하이츠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가정부인 엘렌틴이 나보고 캐서린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정원을 내다보는 채 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헤어튼이 눈치채지 않게 빈 부인이 준 쪽지를 그녀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나로서는 재치있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녀는 이게 뭐예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며 집어던져 버렸다. 당신의 옛 친구가 보낸 편지요. 스코시 크로스 저택의 가정부 말이요. 나는 모처럼의 배려가 낭패해버린 데 부화도 나고 또 그게 내가 주는 연애 편지로 오해를 받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대답했던 것이다. 캐서린은 그것을 집어들고 열심히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자기의 옛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횡설수설 몇 마디 물어보았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미니를 타고 저길 가봤으면 저길 올라가 보고 싶어. 아 피곤해. 답답해 죽겠어. 헤어튼. 우리 집 가정부는 지칠 줄도 모르고 부인에 대한 이야기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데요. 그런데 부인이 편지를 받고 아무 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인으로부터 아무런 답장도 못 받고 아무런 소식도 듣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집 가정부는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묻는 것이었다. 엘렌은 당신을 좋아하나요? 그럼요. 아주 좋아하지요. 꼭 이렇게 전해주세요. 편지를 받았으니 답장을 하고 싶지만 편지를 쓸 종이가 없단 말이에요. 책이라도 찢어 썼으면 좋겠는데 그럴 책조차도 없다고요. 나도 책이 있을 때에는 늘 읽었어요. 하고 캐서린은 말했다. 히스클리프 씨가 책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내 책을 없앨 생각을 한 거지 뭐예요. 한 번은 헤어튼의 방에 숨겨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책들은 헤어튼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읽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읽지 못하게 하려는 나쁜 생각으로 감춰놓았을 거예요. 아마 헤어튼의 질투심이 히스클리프 씨를 부추겨 내 소중한 책들을 빼앗아 버리리라고 한 게 아니겠어요? 헤어튼 군은 지식을 넓히고 싶은 거겠지 하고 나는 그를 두둔해서 말했다. 이 사람은 부인의 학식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몇 해 안에 훌륭한 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바보가 되기를 원하겠죠 하고 캐서린은 대답했다. 하지만 부인, 공부에는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작의 문턱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학생을 깨우쳐 주지 않고 비웃기만 한다면 학생은 언제까지나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할 것입니다. 어머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헤어틴이 공부하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것을 차지할 권리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잘못과 틀린 발음으로 그것을 웃음거리가 되게 할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책을 배 6권 들고 다시 들어오더니 그것들을 캐서린의 무릎 위에 던지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가져가. 난 다시는 그따위 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젠 나도 갖지 않을 거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날 테니 난 싫단 말이야. 조금 뒤에 책들을 주워 모아 가지고 난로 속에 집어 던져버렸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런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나는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책들이 불타고 있는 동안 그는 책들에게서 이미 얻은 즐거움,
그리고 그가 그 책들에게서 얻으려고 기도했었던 승리감과 끊임없이 늘어나는 즐거움 같은 것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캐서린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의 노동과 거친 동물적인 즐거움으로 만족했던 것이다. 그녀가 비웃는 것이 창피스럽고 그녀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그에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제가 된 것이다. 헤어트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히스클리프는 눈을 아래로 떨구고 우울하게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던 불안하고 근심에 찬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몸도 훨씬 여유어 보였다. 그의 며느리는 창밖으로 그가 오는 것을 보자 냉큼 부엌으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나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다시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군요, 로크우드 씨. 하고 그는 내 인사를 받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면 이런 쓸쓸한 곳에서 전세될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데로 오게 됐을까 하고 가끔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저 쓸데없는 변덕 때문이죠. 하고 나는 대답했다. 이번에는 쓸데없는 변덕 때문에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런던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스러시 크로스 저택은 계약 기간인 12개월 이상은 더 빌리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앉으십시오.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손님이란 대개 대접을 받게 마련이죠. 캐시, 점심 준비해. 넌 어디 있는 거야? 캐시가 나이프와 포크를 얹은 쟁반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넌 조지프와 함께 먹어라. 하고 히스클리프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엌에 가 있어. 한쪽에는 음울하고 무뚝뚝한 히스클리프 씨가 앉아있고 다른 쪽엔 숫제 벙어리가 된 헤어튼이 앉아있는 사이에서 나는 별로 즐겁지 못한 식사를 하고 얼른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날 때 나는 뒷문으로 나와 캐서린을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조지프 영감을 성가시게 해줄 참이었는데 집주인의 지시로 헤어튼이 내 말을 끌어왔을 뿐 아니라 주인이 몸소 현관까지 나를 배웅해주는 바람에 그 생각을 실행할 수는 없었다. 저런 집에서 살려면 얼마나 따분할까? 하고 나는 길을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그녀의 착한 유머의 소망대로 린튼 히스클리프 부인과 내가 사랑하게 되어 런던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으로 함께 옮아가 살게 된다면 그녀에겐 동화에 나오는 세계보다도 더욱 로맨틱한 꿈이 실현되는 셈이지만 1802년 9월 나는 북쪽 지방에 사는 한 친구로부터 그곳 사냥터를 한번 휩쓸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초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 친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기머튼까지 15마일이 미처 못되는 고장을 지나게 되었다. 길가 어느 술집에서 마부가 내 말에 물을 먹이느라고 물통을 들고 있는데 마침 갓뺀 새파란 기르를 실은 진마차가 지나가자 마부가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저건 기머튼에서 오는 거군. 그래. 거기 사람들은 추수가 늘 다른 데보다 3주일은 늦으니까. 기머튼? 하고 내가 되풀이했다. 나도 알지. 나는 갑자기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는 해지기 전에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다. 빈 부인이 안에 계신가요? 하고 나는 파이프를 빨고 있는 노파에게 물었다.
딘부인 말인가요? 없는데요. 하고 노파는 대답했다. 딘부인은 여기 살지 않습니다. 워서링 하이츠로 옮겨갔어요. 그럼 할머니가 이 집 가정부이신가요? 하고 나는 계속 물었다. 네,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렇군. 내가 이 집에 세를 든 로크우드요. 내가 묵을 방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고 싶은데요. 아이고 주인이시군요. 하고 노파는 놀라서 소리를 쳤다. 어쩐담 깨끗이 치워놓은 방이 없는데 깔끔한 방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청소한 방이 하나도 없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서두를 것 없다고 나는 말했다. 바람을 쐬고 올 테니 그동안 저녁이나 먹을 수 있도록 거실을 한쪽이라도 치워놓고 잠자리만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쓸고 털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불이나 잘 지펴놓고 마른 시트만 있으면 된다고 일러놓았다. 내가 숲을 벗어나 히스클리프 시내 집 쪽으로 뻗은 돌이 깔린 사이길에 올라가고 있을 무렵에는 석양빛은 희미해지고 달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워서링 하이츠가 보이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 서쪽 하늘은 아련한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대낮 같은 달빛으로 길 위에 깔린 자갈 하나하나, 풀잎 하나하나까지 볼 수가 있었다. 나는 울타리를 넘거나 두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손으로 밀자 그대로 열렸으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한 진보가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 코의 도움으로 또 한 가지 개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흔해 빠진 과일나무들 사이에서 비단향 꽃나무며 계란풀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풍기고 있었다. 출입문도 유리창 덧문도 열려 있었다. 그런데도 탄광지대에서는 대개가 그렇듯이 벽난로에는 빨간 석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을 들여다보니 기분이 괜찮아서 열이 과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워서링 하이츠의 거실은 어떻게나 큰지 이 집 사람들은 너무 뜨겁지 않은 곳으로 피해 앉으려면 얼마든지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호기심과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일어나 내가 거기서 머뭇거리는 동안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콘트레립이란 말이야. 굴러가는 은방울 같은 소리였다. 벌써 세 번째야, 이 바보.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을 테야. 외워봐. 못 외우면 머리 잡아 흔들어 줄 테니. 그럼 콘트레리 하고 다른 굵은 목소리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잘 외웠으니까 키스해줘. 안 돼. 먼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읽어봐. 남자가 읽기 시작했다. 그는 말쑥하게 차린 젊은이로 테이블에 앉아 책을 앞에 놓고 있었다. 잘생긴 그의 얼굴은 기쁨에 넘쳐 환희에 빛났고 그의 눈은 참을성 없이 책을 떠나 자기 어깨 위에 얹힌 조그맣고 하얀 손으로 옮아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의 임자는 그 하얀 손으로 그의 볼을 보기 좋게 철썩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 손의 임자는 그 뒤에 서 있었다. 그녀가 그의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릴 때면 그녀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이따금 그의 머리카락과 엉켰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젊은이 쪽에선 보이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게 다행이지. 만약 보았더라면 그는 도저히 그렇게 착실히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매혹적인 미모를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접근해서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을 생각하니 나는 안타깝고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던 것이다. 틀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부는 끝났다. 그러나 학생은 상을 달라고 졸라 적어도 5번은 키스를 받았는데
그도 열렬하게 키스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문 쪽으로 나왔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부터 밖에 나가 들판을 거닐 모양이었다. 만일 그때 내가 그들의 옆에 모습을 나타냈더라면 헤어트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치사한 인간이라고 나를 욕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야비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피할 곳을 찾아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거기에도 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간에 넬리 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는 안에서 들려오는 멸시와 고집이 섞인 딱딱한 말소리 때문에 이따금 먹곤 했다. 그 소리란 그야말로 음악적인 어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딘 부인이 다시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나는 대뜸 알아보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로크우드 씨?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시게 되었어요? 스러시 크로스 저택은 모두 잠가버렸는데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않고 내가 머무를 동안만 그럭저럭 있을 수 있게 마련하라고 일러놓았어.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내일이면 다시 떠날 테니까. 그런데 딘 부인은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옮겨오셨어? 그 이야기나 좀 해봐요. 질라가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런던으로 떠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히스클리프 씨가 와 있어 달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기머튼에서 걸어오시는 건가요? 그 집에서 오는 길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이 집 주인과 집 문제 일을 끝내버리려고 온 거요. 주인은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신데요. 방금 나가셨으니 바로 돌아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집세에 대한 일인데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세요? 그럼 아가씨와 해결하셔야죠. 하고 딘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하시든가. 아가씨는 아직 그런 일은 처리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답니다. 나는 깜짝 놀라 표정을 했다. 어머나, 히스클리프 씨가 세상을 뜬 걸 모르시겠군요. 하고 딘 부인이 계속하는 것이었다. 히스클리프 씨가 세상을 떠나다니? 나는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되었어? 3달 됐어요. 하여튼 앉기나 하세요. 모자는 벗으시고요.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저녁은 아직 안 드셨죠? 아무것도 먹기 쉽지 않아요. 집에 저녁 준비하라고 일러놓았습니다. 부인도 앉아요. 그가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젊은 사람들 말이요? 네, 아주 늦게까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녁마다 야단을 쳐야 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어야 말이죠. 맥주나 한잔 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떠난 지 보름도 안 돼요. 어서링 하이츠로 오라는 기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캐서린 아가씨를 위해 기꺼이 승낙했죠. 저는 아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서럽고 놀랐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엄청나게 변하셨더군요. 히스클리프 씨는 그 조그만 응접실을 저의 거실로 쓰고 캐서린 아가씨를 함께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한두 번 볼 일이 생길 때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그렇게 되니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그 집에 있을 때 즐기던 많은 책이며
다른 물건들을 조금씩 몰래 날라다 놓고 그만하면 어느 정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 은근히 좋아했어요. 캐서린 아가씨가 얼마 안 가서 차츰 안달을 하고 초조해하지 뭡니까? 아가씨는 정원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봄이 되면서 그런 좁은 구석에만 갇혀 있는 것이 몹시 답답해졌던 거죠. 주인 양반이 거실에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면 헤어튼 도련님도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밀려오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처음에 아가씨는 헤어튼 도련님이 가까이 오면 그 자리를 떠나든가 조용히 제가 하는 일을 거들며 도련님을 쳐다보거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언제나 대체로 침울하게 말이 없었는데 얼마 후부터는 아가씨는 태도를 바꾸어 도련님을 가만두질 않게 되었어요. 말을 걸기도 하고 둔하다느니 게으르다느니 비평을 하며 어떻게 그런 생활을 견뎌내는지, 어떻게 저녁 내내 난로뿐만 바라보며 졸기만 하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지 뭡니까? 내가 부엌에 있으면 헤어튼이 아무 말도 않는지 난 알아 하고 또 언젠가는 아가씨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비웃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야, 엘렌.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언젠가 혼자 읽기 공부를 시작한 일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웃었더니 책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만뒀지 뭐야. 바보가 아니고 뭐야. 그건 아가씨가 잘못한 게 아닐까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아가씨는 자기가 읽던 책을 그 손 위에 놓았습니다. 도련님은 그걸 내동댕이 치고는 그따위 짓을 집어치우지 않으면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이걸 여기 놓아두겠어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말이야. 그리고 난 이제 자야겠어.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도련님이 책을 건드리는지 잘 보라고 제게 귓속말로 이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그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아가씨에게 그렇게 일러주었더니 몹시 실망하더군요. 도련님이 공부하려는 것을 집어치우게 한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중지시키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피해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하려고 아가씨는 여러 가지로 궁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리미질을 한다든가 응접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라 치면 아가씨는 더욱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제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쇼 도련님이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엔 아가씨는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면 읽는 것을 딱 멈추고 책을 그대로 그 근처에 놓아둔 채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난로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아가씨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곧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헤어튼, 만약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난폭하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야. 헤어튼이 정말 사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 헤어튼 도련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튼 안 들려? 하고 아가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리 비켜 하고 도련님은 쌀쌀하고 퉁명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말을 걸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헤어튼은 도무지 나를 이해하지 않을 작정인가 봐. 내가 헤어튼에게 바보라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헤어튼을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나를 좀 봐요, 헤어튼. 헤어튼은 나의 사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헤어튼도 내가 사촌이란 걸 인정하라는 거야. 난 너 같은 거다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더럽게 뻐기고 되지 못하게 사람을 놀리고 말이야.
하고 도련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 같은 곳에게 곁눈질이라도 한다면 난 아주 지옥으로 가버리겠어. 썩 비켜. 당장 비키란 말이야. 캐서린 아가씨는 얼굴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창가에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가락을 흥얼거리며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사촌간인데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헤어튼 도련님. 하고 제가 참견했습니다. 아가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아요. 아가씨와 친구가 되면 도련님에게는 퍽 도움이 될 거예요. 도련님은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친구가 되라고? 하고 도련님은 소리쳤습니다. 저 애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또 나 같은 건 제 신발 닦기만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비웃는걸? 그만둬. 임금님을 시켜준다고 해도 저 애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 이상 모욕을 당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내가 헤어튼을 미워한 게 아니라 헤어튼이 나를 미워하는 거지 하며 아가씨는 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스클리프 씨 못지않게 나를 미워하고 있어. 넌 지독한 거짓말쟁이야. 하고 언시오 도련님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내가 골백 번이나 너를 편들어 주려다가 아저씨한테 야단을 맞았느냐 말이야. 그것도 너가 나를 비웃고 업신여길 때란 말이야. 헤어튼이 나를 편들어 줄 줄은 몰랐어. 하고 아가씨는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한 생각이 들어. 누구한테나 심하게 굴었지 뭐야. 하지만 이제 헤어튼을 고맙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럴 수밖에 딴 도리가 없잖아. 아가씨는 난로께로 다시 와서 솔직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련님은 먹구름처럼 어둡고 찌푸린 표정을 짓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방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도련님이 그렇게 완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괴팍한 고집 때문이지 자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머뭇거리다가 허리를 굽히고 도련님의 볼에 부드럽게 키스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제가 보지 않는 줄로 알고 돌아서서 아주 점잖게 창가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나무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 엘렌. 악수는 고사하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걸. 어떻게든 나는 그를 좋아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야. 아가씨의 키스가 헤어튼 도련님으로서 납득이 갔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몹시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도 도련님은 어디다 눈을 주어야 할지를 몰라 매우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예쁘게 꾸민 책 한 권을 흰 종이로 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리본을 달고 헤어튼 언쇼 씨에게 써가지고 저더러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봤거든 말이야. 내가 가서 그걸 잘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해줘.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다면 난 2층으로 가고 다시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 저는 그것을 들고 가서 보낸 분이 근심스럽게 보는 가운데 그 말을 되풀이해서 전했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은 받으려 하지 않아 저는 무릎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두 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엎드려 있었는데 이윽고 포장지를 푸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살그머니 일어나 가더니 사촌 옆에 조용히 앉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몸을 떨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거칠고 무뚝뚝한 굳은 표정은 말끔히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가씨의 묻고 싶어하는 표정이며 속삭이는 듯한 애원에 한마디도 입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준다고 말해 헤어튼. 어서. 그 간단한 말 한마디로 헤어튼은 나를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도련님은 들리지 않는 소리로 무엇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헤어튼은 내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하고 캐서린 아가씨는 덧붙여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죽을 때까지 매일 나 때문에 창피할 거야 하고 도련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창피할 거야. 난 그게 참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하고 아가씨는 꿀같이 달콤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고는 도련님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상 확실하게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고 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아주 즐거운 얼굴로 도련님이 받은 책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협상이 잘 성립되어 아까까지의 원수였던 사이가 이제부터는 굳은 동지가 되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던 책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과 그들의 자세에 마음이 끌려 그들은 조지프가 들어올 때까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영감은 캐서린 아가씨와 헤어튼 원시오 도련님이 같은 의자에 앉아서 아가씨가 한 손을 도련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도련님이 아가씨가 가까이 앉아 있는데도 참고 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 했어요. 캐시 아가씨는 헤어튼 옆을 지나면서 미소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가씨는 아마 맨 처음 린튼 도련님을 찾아왔을 때 말고 이 집에 온 뒤로 이때처럼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교제는 급속히 깊어져 갔습니다. 일시적인 중단이 덜어 있긴 했지요. 원시오 도련님은 소원대로 곧 교양이 느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아가씨로 말하면 학자도 아니고 본을 받을 만한 인내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나서지 않는 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는 것은 두 분이 결합하는 일이니까요. 그들의 결혼식 날에 저는 그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온 영국 땅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여자는 없을 테니까요. 캐서린 아가씨는 댁에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그날은 살그머니 헤어튼 도련님 쪽으로 가까이 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저기를 나타낼 때도 그랬듯이 친밀한 감정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거침없이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사촌과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그쪽만을 바라보는 일은 삼가셔야 해요. 저는 함께 식당에 들어가면서 귓속말로 일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히스클리프 씨가 역정을 내고 두 분에게 야단을 칠 테니까요. 그러지 않겠어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조지프가 입구에 나타났는데 입술을 떨며 눈꼬리 사나운 것을 보아 그 소중한 나무들을 잘라낸 끔찍한 짓이 발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치 같은 영감 하고 히스클리프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대체 뭐가 못마땅하다는 거야? 그런데 저 지독하고 버림받은 여왕께서 그 대담한 눈초리와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우리 도련님을 홀리게 했죠. 아니원 제 가슴이 미어질 지경입니다. 도련님은 내가 봐주고 애써준 것도 깡그리 잊어버리고는 정원에 있는 그 좋은 구주베리 나무들을 전부 뽑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고 조지프는 몹시 속이 상하는 데다가 언쇼가 배은망덕하고 이태로워졌다고 생각하자 맥이 풀려 마구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주베리 나무 두 그루인가를 뽑았어요 하고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심어 놓으려 하는 거려. 무엇 때문에 나무를 뽑은 거냐 하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가 약삭빠르게 나섰습니다. 우리들이 거기다 꽃을 좀 심으려고 그랬어요 하고 아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헤어튼더러 나무를 뽑으라고 시켰으니까 잘못한 건 바로 나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놈이 너한테 정원에 있는 나무에 손을 대게 했단 말이냐? 하고 시아버지는 무척 놀라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더러 저 계집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 하고 헤어튼 도련님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땅을 모두 빼앗고도 겨우 몇 야드 땅에 화단을 만드는 걸 가지고 아까워하는 건가요? 뭐? 내 땅이라고? 건방진년 같으니. 내 땅이 어디 있었단 말이냐? 하고 히스클리프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도 빼앗아 가고서. 하고 아가씨는 상대가 화가 치밀어 노려보자 자기도 마주 노려보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닥쳐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먹고 나가버려. 그리고 헤어튼의 땅도 돈도 다 빼앗고 하고 그 무모한 아가씨는 계속 짓거렸습니다. 헤어튼과 나는 이제 동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것을 모조리 헤어튼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주인은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죽이고 싶을 만큼 얄밉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아가씨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나만 때려보세요. 헤어튼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만일 헤어튼이 너를 밖으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내 저놈을 때려주길 테다.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고함을 쳤습니다. 이 망할 요물 같으니 내까짓게 감히 저놈을 깨어 내게 반기를 들게 해. 저것을 끌어내. 안 들리니? 부엌에다가 내 동댕이 치란 말이야. 엘렌틴. 만약 저것을 다시 내 앞에 나타나게 했다가는 저것을 죽여버릴 테야. 헤어튼 도련님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가씨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무사히 나오게 된 것이 어떻게 기쁜지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쇼 도련님도 따라 나오고 히스클리프 씨만 점심때까지 혼자 그 방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된 두 분은 히스클리프 씨가 없는 동안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가씨가 헤어튼 도련님의 아버지에 대한 히스클리프 씨의 행동을 다시 들춰내려 하자 도련님이 아가씨를 몹시 꾸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는 언쇼 도련님이 히스클리프 씨에 대한 평판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유대로 맺어져 있는 관계, 즉 관습으로 다져진 쇠사슬 같은 관계라는 것, 그러니 그 관계를 끊게 하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는 것 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 씨에 대한 불평이나 반감에 찬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벼운 말다툼이 끝나자 두 분은 다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학생과 선생이 되어 몇 가지 일에 되도록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방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나 위안이 되고 즐거운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제 친자식 같았으니까요. 한 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자식으로 여겨오던 사람이었고 이제 또 한 분도 틀림없이 그와 똑같은 흐뭇한 자랑거리가 되어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의 정직하고 따뜻하고 총명한 성품은 이제까지 그가 자라온 무지와 태보 어두운 구름을 급속히 헤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캐서린 아가씨가 진정으로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련님으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밝아지게 되고 그 위에 기운이 솟고 품위도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현관으로 들어와서는 불시에 저희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볼 겨를도 없이 우리 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즐겁고 순수한 광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야단친다거나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고요. 벌겋게 타는 난로 불빛이 그들의 사랑스러운 머리 위에 비치고 어린애 같은 호기심에 찬 흥미로 생기가 도는 얼굴들을 드러나 보이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련님은 23살이고 아가씨는 18살이긴 했지만 각자가 다 느끼고 배워야 할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음침한 마음 따위는 경험해 본 일도 없을 뿐더러 나타내 보인 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히스클리프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그들의 파멸을 즐기만한 힘도 없어졌고 쓸데없이 남을 파멸시킬 생각도 없어졌단 말이야. 이봐요 넬리. 묘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나는 지금 그 변화의 그늘 아래 서 있는 셈이지. 나는 나의 나날의 생활에 도통 흥미가 없어져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거의 잊어버릴 지경이야. 지금 방을 나간 저들만이 내게 확실한 물체의 형상으로 보이는 유일한 대상이지. 저들의 모습이 몸소리가 날 만큼 내게 괴로움을 준단 말이야. 헤어튼이란 놈은 인간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화신 같았어. 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에게 올바른 정신으로는 말을 걸 수가 없을 것 같았단 말이야. 첫째로 저 녀석은 놀라우리만큼 죽은 캐서린은 닮아서 그 녀석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 여자가 연상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상상력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저 녀석의 얼굴이라고 넬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그 여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무엇 하나 그 여자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있어야 말이지. 이 바닥을 내려보기만 해도 그 여자의 모습이 깔린 도류에 떠오른단 말이야. 흘러가는 구름마다 그리고 모든 나무에 밤이면 온 하늘에 낮에는 눈에 띄는 온갖 것 속에 나는 온통 그 여자의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야. 흔해 빠진 남자와 여자의 얼굴들, 심지어 나 자신의 모습마저 그 여자의 얼굴을 닮아가지고 나를 비웃거든.
온 세상이 그 여자가 전에 살아 있었다는 것과 내가 그 여자를 잃었다는 무서운 기억의 진열장이란 말이야. 헤어튼의 모습은 내 불멸의 사랑, 내가 당연히 지녀야겠다는 강폭할이 많지 지독한 나의 노력, 나의 타락, 나의 자존심,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고뇌의 등불이었어. 그러나 이러한 내 넋두리를 넬리에게 되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친 짓이지. 그날 저녁부터 며칠 동안 히스클리프 씨는 식사 때 우리들과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헤어튼 도련님과 캐서린 아가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캐서린 아가씨는 제게 집 모퉁이에 있는 전나무 아래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라고 졸랐습니다. 아가씨의 조그만 꽃밭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지프가 투덜거리는 바람에 그 모퉁이로 꽃밭 자리를 옮긴 것이죠. 저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푸른빛이 도는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사방에서 풍기는 봄 향기에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가씨가 꽃밭가에 심을 앵초빛꽃 뿌리를 캐러 대문가로 뛰어내려갔다가 겨우 반밖에 캐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히스클리프 씨가 온다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아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하고 헤어튼 도련님이 물었어요. 어서 저리 가라는 거야?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느 때와는 아주 딴판이라 난 잠깐 서서 쳐다보았지. 어떻게 딴판이야?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저 말이야 아주 쾌활하고 명랑해.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야. 몹시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기쁜 표정이었어. 그럼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즐거웠던 모양이군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열린 문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눈에는 이상하게 기쁨에 찬 빛이 서려 있었고 그 때문에 얼굴 모습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침을 드셔야지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밤새 다니셨다면 시장하실 텐데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을 지나가면서 그가 고양이처럼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가 혼자서 신음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이며 목이 비에 젖었고 침대 혼이불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만져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감이 침대 주위를 한바탕 꽁충꽁충 뛰려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쳐들어 진짜 주인과 오랜 가문이 그들의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학대가 심했던 헤어튼 도련님만이 가엾게도 혼자서 진정으로 아주 슬퍼했습니다. 도련님은 밤새 시체 옆에 앉아서 북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망인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모두들 제대로 보기를 꺼릴 그 비웃는 듯한 험상궂은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비록 두드려서 늘린 강철처럼 단단하고 거칠기는 했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깊은 슬픔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산한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싫어졌습니다. 헤어튼 도련님과 캐서린 아가씨가 그 저택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저택으로 갈 작정인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며
하고 딘 부인이 대답했다. 결혼하면 곧 갈 작정이지요. 결혼식은 1월 1일에 올릴 예정이에요. 들판으로 이어지는 언덕배기 위에 있는 묘비 3개가 곧 눈에 띄었다. 가운데 것은 회색으로 발에어 반쯤 흰스에 묻혀 있었다. 에드거 닌튼 것은 묘비 밑에 자란 잔디와 있기 때문에 단정해 보였다. 히스클리프 것은 아직도 새 것이었다. 나는 포근한 하늘 아래서 그 묘비들 주위를 맴돌았다. 히스와 초롱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방들을 지켜보고 풀밭 위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렇게 조용히 땅속에 잠든 사람들을 보고 어찌 편히 쉬지 못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